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후반에는 지난주 내내 사실 우리 증시 잘 간다, 어디까지 갈까 이러다가 후반에는 중동발 리스크로 전 세계가 좀 깜짝 놀랐는데 일단 뉴스 해설 키워드 좀 볼까요? 5개 뽑아주셨죠, 대표님? 네.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게 이게 좋으냐, 그때 호사다마라고 확실히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 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쭉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렸자마자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 또 이번에 사실은 이번 이란 이스라엘 그런 분쟁 때문에 새롭게 발견된 것들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결국은 우리가 포인트는 그쪽에 전쟁 나는 게 정말 안타깝고 피해 보는 분들 안타깝지만 어찌 보면 먼 나라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것이 유가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이 우리들한테 바로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런 것들이 늘 이벤트가 있을 때 이것이 과연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이번엔 다를 건지 그것도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랬을 때 우리 서학개미분들 특히 V자 반등에서 좋아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 거냐,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것이 우리 갖고 있는 주식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좀 차례로 살펴볼까요? 일단 유가가 급등했고 안전자산은 강세를 보였고 주가 수익률 그리고 자산군의 어떤 등락 수익률 좀 살펴볼까요? 제가 이번엔 통상 일주일이면 한 달짜리를 보여드리는데 이번에는 하루짜리를 갖고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예, 왜냐면 또 금요일이 하필이면 우리 오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면서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모두의 영향을 다 보이고 딱 미국 금요일 날 밤에 딱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벤트가 전 세계 증시와 자산군에 다 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하루만 봐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확실히 중동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유가가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한때 장중에는 14%까지 브렌트가 올랐던 걸 기억나는데 대충 한 7%대로 내려가긴 했지만 아직은 좀 불안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원유 ETF가 지금 가장 많이 올랐고요. 이제 그것이 절반 들어있는 원자재 ETF도 이제 같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안전자산의 최대 좀 수혜인 금이 상당히 이제 플러스 3,400불대 이렇게까지 올라왔죠. 근데 확실히 이제 위험 자산인 주식이 가장 많이 빠졌고요. 근데 통상 이러면 희한한 게 보통은 이러면 미국 국채로 다 몰리거든요. 금리 떨어지면서. 그런데 안전자산의 대표. 그러니까 주식은 아니지만 채권, 그러니까 미국 채권과 달러 지수는 이 안전자산, 달러 자산은 이게 기본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금리가 튀면서 오히려 미국 국채는 빠지고 가격은, 그다음에 달러 지수가 그냥 사실은 전반에 올랐다가 다 올랐던 거 다 토해내고 그냥 보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그래서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 또 확인한 거는 미국의 달러와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가 생각보다는 이전과 같이 단단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것이 이번에 금요일 날 좀 발견이 된 거고요. 우측에 이제 지역별 주식을 보면 당연히 우리가 연초에 1등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압도적인 1등으로 토끼 한 달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무래도 한국이 조금 더 많이 밀렸고 한국, 중국 전 세계가 다 밀렸는데 전반적으로 제일 많이 오른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하락하고 소위 시장에서 말한 안전자산이 오른 건 맞는데 그중에서 금하고 달러는 강세를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국채는 가격이 내려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다. 이 부분이 약간은 좀 특이했던 부분이다. 이게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그때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일단 시장 예상치를 좀 크게 웃돈 수치로 나왔고요. 6개월 만에 첫 오름세로 나와서 이것 때문에 좀 요 국채 가격에도 영향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해석을 이제 그래도 이게 안전자산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리를 형성하는 데 안에는 실질 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 요 두 가지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말씀 주신 데에서 미시간 거기에서는 소폭 내려왔어요. 물론 높긴 하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시장에서,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설문으로 문 게 아니라 시장에서 가격으로 계산하는 게 뭐냐면 유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따라서 유가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향후 인플레이션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위로 올라가면서 유가와 더불어서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서 국채 가격이 빠졌다라고 해석들을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통상적으로는 금리가 좀 내려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보는데 뭐 어쨌거나 이건 이제 하루짜리라서 이번 주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크게 그날 좀 주목했던 바는 아무래도 유가입니다. 지금 유가를 또 제일 먼저 짚어주셨는데 사실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원유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유 공급 3분의 1이 집중돼 있죠. 중동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더욱더 커졌는데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바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이 부분이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여기가 봉쇄가 되냐 이게 또 굉장한 관심사죠. 맞습니다. 중동에 뭔가 이슈만 있으면은 우리가 어쩌다 갑자기 들은 호모 이렇게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 근데 단 한 번도 봉쇄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걱정은 했지만 실제로 봉쇄된 적은 없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 세계 석유 거래의 20에서 30% 사이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중동산 원유는 거의 90%가 거기를 통과하고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 위쪽으로는 아직 수로나 이런 게 난 게 없어서 지중해 쪽으로 못 나가고 무조건 이쪽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여기가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수입의 70%가 다 여기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좀 다변화했긴 했지만 여전히 중동산 원유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결국은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앞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전과는 격이 다른, 상당히 차원이 다른 서로 공격들을 하고 있어서 걱정스럽긴 한데 다만 이제 제가 바라보는 포인트는 이제까지는 중동 분쟁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왼쪽 차트거든요. 좀 화면을 키워서 보여주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2023년 이후로 정확히는 한때 기억하실 때인데 2022년 여름에 피크 $100 넘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우하향해서 지금은 사실은 거의 50%를 뚫느냐 마냐 그러니까 5, 60대 불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금요일에 이제 70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반응을 크게 했긴 했지만 연초 고점에 비하면 여전히 좀 더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레벨 자체가 유가의 레벨이 엄청 높은 건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중동의 향후 확전 양상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긴장의 끈은 놓지 않되 이거에서 엄청 공포를 가질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라는 거. 그다음에 앞에 또 그 뉴스 언급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분명 이란에 대해서는 핵시설이 포인트지. 그다음에 이게 전 세계 원유 공급의 공급망을 파괴하는 게 목표다. 이 얘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 하면 이게 공공의 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주말 동안 이란의 가스전 같은 것을 공격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 그거는
이란 내의 소비, 이란 내의 에너지 소비를 차단하기 위한, 왜냐면 전쟁을 하려면 그쪽에 에너지 공급이 약해져야 전투력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지 이란의 수출을 불능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파악한 바로는 여기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면은 참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인가는 좀 싶긴 한데, 이란의 이제 주요 정유 시설 빨간색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 터미널 이게 파란색인데 두 군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카그 아일랜드, 그러니까 이게 카그 섬이죠. 네. 우리말로 이게 정확히는 이란 발음으로는 정확히 뭔지는 저도 정확히 불분명한데 카르그 섬, 카그 섬. 여기가 넘버원 수출 터미널입니다. 섬에 그게 다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모여갖고 이제 수출을 하는 거죠, 원유를.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했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그 원유 공급망이 상당히 타격을 받는 거고, 좀 더 왼쪽 안쪽으로 가면 이라크와 이란의 접경지대에 아바단이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에 이란 최대 정제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때린다, 그러면 또 한 번에 사실은 그건 진짜로 이란의 수출을 막으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세 이쪽이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주요 수출 소위 스팟을 때리지 않는다면, 건드리지 않는다면 긴장은 상당히 높아져 있긴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그 걸프산 원유가 수출하는 것이 막히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서 앞으로 지켜보실 것은 여기를 때리느냐 여부를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군데 지금 짚어주셨어요. 아바단, 카그 섬. 네, 이 부분 좀 주목해 보겠고요.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과거 이란이 이 지역에서 민간 선박을 좀 타겟으로 삼거나 해협 봉쇄를 위협한 적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넓게는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지정학적 사건,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너무 많이 좀 자주 일어난다, 이런 건 진짜 너무 안타깝지만, 어쨌든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이런 어떤 사건, 변수에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물론 단기적으로는 하락으로 반응을 했지만 그게 어느 정도 가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그럼 기회를 좀 삼아볼까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통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1940년부터 있는데 그게 너무 많아서 제가 최근 30년만 자료를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1940년대면 우리나라 전쟁도 들어가고 심지어 2차 세계대전까지 그렇죠. 들어가는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상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하락했지만 결국 V자로 나중에는 평균적으로 좋게 끝나더라. 이제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의 시장은 우상향을 하더라. 물론 전쟁이 난 지역은 박살이 났죠, 사실은. 근데 그 외 지역들은 오히려 이제 그때 저가 매수의 기회였다라는 것이 항상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최근 30년이면 1994년도, 그때부터 이제 30년인데 가장 가까이는 우리나라 IMF 위기.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이라크 전쟁도 있고, 중간중간에 북한 미사일 발사 이런 것도 있고, 가장 최근에 이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아프가니스탄 철수, 가장 최근에는 재작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한번 때려갖고 1000명인가 데리고 갔던 거, 붙잡아간 거, 거꾸로 그 다음에 작년엔 또 이란, 이스라엘이 서로 미사일 작년 4월에 주고받았던 거, 요기까지가 이제 가장 최근에 한 19번에 있었던 이벤트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그때는 빠졌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1년 정도 지나면 플러스로 다 났다. 꽤 크게는 막 10에서 20%씩 올라갔던 때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저가 매수의 기회는 평균적으로 맞았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6에서 70%는 상승해서 끝났다. 기본적으로 3개월, 6개월, 12개월 지나서는 밑에 보면 상승 비중이 70%나 60% 절반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을 던지면 6에서 7번째는 그러니까 올라서 끝났는데, 다만 빨간색들이 가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게 왜 저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 때가 뭘까 보면은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전에 그때 고점이었을 때 이런 이벤트를 핑계로
소위 이제 매도의 빌미로 삼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들이 있더라.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지정학적 또는 부정적 무슨 역사적 이벤트가 발생하면 통상 그런 것은 저가 매수의 기회는 첫 번째 맞는데 그때 주가가 너무 비싸지만 않다면 저가 매수에 많고 그때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서 고평가 부담이 있으면 사실은 그때를 그걸 빌미로 주가를 팔아내더라. 그래서 그런 현재 상황에 대한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평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이 비싼 구간인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도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자료인가 봐요. 맞습니다. 네. 결국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그럼 지금 비싸? 이거 그러니까요. 당연히 네. 머리 떠오르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 자료였기 때문에 그럼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은 안타깝게도 비싸다. 네, 지금 그러니까 소학계문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짙은 파란색, 그러니까 저기 그 보라색. 은 S&P 500의 동일 가중이고 밑에 검정색은 S&P 500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빅테크 M7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두 개를 놓고 보시면 당연히 M7의 워낙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보니까 선행 PER이 높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위로 끌고 와서 이제 한 22배 이상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고 밑에 동일 가중은 한 17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는데 지금 이 22배면 과거 한 3, 40년 평균으로 보면 한 18배가 평균이거든요. 평균보다 지금 엄청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전고점 수준이에요. 보시면 2021년도 최고점 수준에 지금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서 M7 위주로 이번에 V자 반등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사실은 미국 기준으로 놓고 보면 꽤 비싸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올해 원래 S&P 500의 지금 이익 증가율 한 14% 생각했는데 지금은 한 8%로 내려왔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익 증가율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측면에서 이런 이벤트가 벌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대형주들, 빅테크를 포함한 이런 데에 밸류에이션 부담을 분명 느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혹시라도 지금 이 그 중동 사태가 조금 장기화된다면 타격이 미국 시장이 분명 좀 있을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드는 지금 밸류에이션 수준이다. 첫 번째.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 거냐?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제가 갖고 오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싸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PBR 아직도 1배가 들뚱말뚱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 자체적인 변화로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거라서 상대적으로는 좀 디커플링이 될 수 있는 여력이 꽤 있다. 물론 정말로 호르무즈 해변이 봉쇄되는 수준까지 가면 우리나라도 타격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입을 워낙 그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받는 주가가 받는 시장의 타격은 상대적으로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가 수준, 지수 레벨, 비싸냐 싸냐 이런 것까지도 좀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변수들, 주요 사건들에는 사실 경제적으로 나타났던 사건들도 있었고 뭐 아시아 금융위기라든가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든가 그런 것도 중간에 좀 있더라고요. 지정학적 리스크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될까요? 이런 게 오히려 시장에는 훨씬 더 경제적인 거니까 조금 더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쨌든 조금 잦아들면 V자 반등이 일어나고 뭐 이런 규칙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혹시 있었을까요? 그 지정학적 리스크들 중에서 우리가 집중을 아까 이제 봤던 이런 것들 아까 차트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전쟁은 참 나쁘고 슬픈 거지만 그리고 전쟁은 인플레이셔너리합니다. 왜냐하면 원자재로 만들어 엄청난 비싼 원자재 산업금속으로 만든 걸 갖고 가서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셔너리합니다. 올라가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것만 놓고 보면 그런데 사실은 예를 들면 아프리카 이런 데는 늘 전쟁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경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영향을 근데 왜 중동은 보냐 하면은 이 에너지 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원유, 유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고 유가의 흐름은 이쪽에서 빠져나가면 이쪽에서 혹시라도 원유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영향이 크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유가의 흐름은 아까 우리도 봤지만 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소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뭐 미국에 사실 대표적으로 유가 때문에 소위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 여력이 줄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중동 분쟁과 전쟁에
집중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똑같습니다. 러시아의 유가 때문에 또 러시아가 생산하는 곡창,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하는 곡창지대거든요. 밀, 전 세계 넘버 원, 투인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집중하는 거다. 그래서 전쟁도 전쟁이면 전쟁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원자재나 곡물이나 또 그것에 봐서 영향받는 금리나 소비에 다 연관돼 있는데 영향을 미치는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금융 위기하고 똑같은 그러한 이제 대우를 받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그래서 중요한 가장 큰 포인트는 이것이 첫 번째로는 좀 장기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그쪽에 물동량을 축소시키면서 혹시 공급망에 영향을 줄까라는 걱정을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않으면 걱정은 되지만 그 소위 이제 안 좋은 영향이 악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펴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을 거다. 네. 유럽은 좀 영향을 받을 텐데 상대적으로는 뭐 바로 가까우니까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우리는 좀 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주식 투자자 보유 비중이 80년 이래 가장 높다. 사실 미국 가계가 주식에 뭐 연금도 그렇고 많이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얘기 우리가 좀 있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 내에서도 또 특히나 비중이 80년 내 높다. 이건 또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잖아요. 네. 이제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나는 이미 갖고 있어요. 주가가 올랐어요.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비싸게 누가 사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심플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더 좋게 보고 이제 그래야지 거래가 일어나는 거고. 그런데 이제 항상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이나 특정 시장에 대해서 수급 논리 중에 야 이제 살 만큼 살 사람 다 샀어. 이러면 이제 그게 보통 꼭지라는 얘기가 보통 많이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벌써 한 2, 3년 미국 시장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왼쪽에는 우리나라하고 달리 미국은 우리나라는 전체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엄청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부동산이 70%인데 미국은 부동산이 30,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자산이 많습니다. 가계가. 근데 지금 이것이 과거 평균 제일 높았던 두 번의 시점보다 이번이 더 높다. 1968년도에 있던 니프티 피프티라고 가장 또 주가에 열광하던 그 시점이 제일 많았을 때가 죄송합니다. 28%, 네. 26%, 28%이 정도 되고 2000년도 소위 이제 닷컴 버블 그때가 25%인데 지금 보시면 30% 지금 가장 최근. 그러니까 이번에 또 지금 V자 반등, 소위 해방의 날, 지금 관세 때문에 4월 초에. 네. V자 반등 했을 때 이건 미국은 전적으로 미국 개인들이 들어와서 더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좀 약간 한 분기 아웃 오브 데이트 된 자료들인데 그걸 봤을 때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가계가 정말로 꽉꽉 지금 미국 주식을 들고 있다. 근데 이거를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서학개미 같은 분들 또는 뭐 유럽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같이 사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차트가 우측입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2000년도 최고점을 더 넘어서서 보시면은 지금 53%까지 완전히 올라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꽉꽉 작년 말 기준입니다. 이거는 지금 엄청 많이 들고 있고 지금 최근 들어서 트럼프 들어온 이후로는 지금 다 좀 도망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마치 우리나라를 개인들이 다 지켜냈긴 했는데 미국은 지금 미국 개인들이 어찌 보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근데 요즘 외국 투자자들이 도망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수급 측면에서 놓고 볼 때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야, 이거 좀 위태위태한데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 데이터가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차라리 놓고 보면 지금 미국의 주식과 채권의 두 가지를 보면은 역대급으로 두 개를 나눠 보면 채권 비중이 너무 낮아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서 미국의 채권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조금은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 이제는 미국 주식보다는 미국의 채권이 훨씬 더 매력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런 것들도 오히려 이 차트를 통해서 한번 함의를 좀 그런 힌트를 얻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단연 일단 미증시 시작하면서는 중동 지역에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확전인지 아니면 그래도 좀 누그러드는 수순으로 가는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일 테지만 사실 미국 내 상황도 지금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 트럼프 시위가 굉장히 전역으로 지금 확산하고 있다는 뉴스가 주말 내내 들리거든요. 이게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하면 하루 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끝내고 뭐 네. 이스라엘 뭐 지금 저쪽 팔레스타인도 다 해결하고 하루 만에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상황은 이게 수신제가 펼쳐나가고 자기 나라도 지금 어찌 보면은 잘 해결이 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상황 자체는 미국 내의 반 트럼프 정서가 좀 더 심해지고 갈라치기가 좀 심하잖아요. 그러면서 집회 이름이 노킹스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왕은 없다 이런. 그러니까 네. 트럼프 너 왕 되려고 하지 마. 이거죠 한마디로. 넌 왕이 아니야. 뭐 이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트럼프에 대한 평가가 사실 그래서 뭐 그렇지만 정확히 이제 갈라치기죠. 그러니까 자식이를 지지하는 그러한 공화당 세력들만 없고 중간 선거를 치르겠다. 사실은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저도 미국 내의 정치 지형에서는 합당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소비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이 장기화될 때 우리가 봤죠. 지난 6개월간 우리나라가 몸소 겪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람들의 이 심리가 불안해지면 여행도 안 가고 밥도 밖에 나가서 잘 안 사 먹고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은 소비가 GDP의 70%를 차지하는 나라인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과연 미국에서 트럼프가 표는 얻을지언정 과연 소비가 버텨낼까? 라는 걱정이 사실은 들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트럼프발 이러한 미국 내의 그러한 그 분쟁 변화가 이런 노이즈가 거의 미국 소비 하반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좀 억울하다는 듯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통화도 하고 있고 굉장히 뭐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곧 그리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아직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지금 G7 정상회의 있고요. 뭐 관세 이슈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 지난주에 이제 한 2주 내에 서한 보낸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쟁 이슈 갑자기 불거졌고 금리도 있기 때문에 FOMC 금리 글쎄요. 요거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 조심스럽지만 예측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이게 막 섞일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네. 일단 G7에서는 이번 그 이스라엘 이란 사태는 화두로 크게 오르지 않을 거다. 오히려 피할 거다. 네. 왜냐하면 그 얘기는 이것이 화두에 오른다는 얘기는 트럼프를 공격하는 얘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들 고민은 트럼프하고 맞서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거다가 지금까지들의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외로 G7 내에선 이 얘기가 세게 나오지 않을 거다. 이 모든 사람들이 역으로 말하면 트럼프도 어떡할래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알았냐 모르냐 갖고도 벌써 지금 얘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네. 전일에 저희도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이거를 알았던 것 같은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밖에는 없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사실은 방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좀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런 식의 것이 오래 버텨갖고 9.11이 터진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트럼프의 그러한 그 반응, 태도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안보에 오히려 악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루비오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몰랐고 우리는 허락하지 않았고 이런 얘기를 나와서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새로운 테러 위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쟁을 방조한 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얘기냐면
작전을 함께 하지 않았고 준비도 우리 같이 하진 않았는데 알고는 있었고 매우 좋은 공격이었고 뭐 이런 표현을 지금 쓰는 게 사실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맞습니다. 전전긍긍할 수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사실은 네. 길게 보면 트럼프가 100년 동안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놓고 보면 상당히 미국의 짐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G7에서 이 이벤트가 중요하지는 않을 거다. 우리 네.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만나서 관세 얘기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워낙 짧은 기간에 이 이벤트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런 위주로 갈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는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FOMC 뭐 사실은 다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포인트는 이번에 당연히 금리 동결이고 향후에 어떻게 갈지에 대한 평가를 할 거냐. 그것에 대한 방향성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369 12에 나오는 경제 전망 요약 셉이라고 하죠. 그것이 이번에 나오면서 점도표가 나옵니다. 점도표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도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것에 아마 반응하면서 트럼프가 차기 후보에 대한 얘기, 소위 이제 파월을 대체할 후보에 대한 얘기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고 그것이 소위 정말로 섀도우 캐비넷으로 역할을 할지. 네네.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FOMC라는 것이 한 명이 해서 좌지우지되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흐름이 이제 앞으로의 또 중요한 변수고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트럼프가 이제 7월 9일 90일 유예가 끝이 납니다. 이제 벌써 지금 이번 주 목요일이면 이제 20일밖에 안 그러니까요. 남아요. 그리고 뭐 2주 안에 내라고 그랬으니까 다음 주까지인가는 다 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서한을 그리고 보내면 네. 이걸 받을지 말지 이 카드를 네. 선택해라라는 선택권을 준다는 거죠. 근데 어제 네. 사실은 확인은 안 됐지만 네. 중국하고의 얘기에서 추가 90일 유예 얘기가 로이터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이 조금 더 끌어질 확률이 있고 이유는 아예 대놓고 우리 7월 9일까지 못 할 거야. 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도 굳이 그러면 이걸 지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을 제한 나머지들이 다 스크럼 짜고 이걸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럴 때 트럼프가 또 공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그것이 어찌 보면 추가적인 노이즈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향후 한 주 안에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증시도 사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뭐 기운, 기세라고 표현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뭐 언제까지 꼭 계속 조정 없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계속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서 한풀 꺾였고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반등할 때 그 정도 앞에 세기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 근데 아직은 좀 싼 구간이라고 또 앞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 증시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 볼 만한데요. 결론은 일단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어. 네, 좋게 보고 있고 이번 조정은 저는 사실은 기간 조정은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통 이제 그러한 이제 그 과매수 과매도를 보통 평가는 제일 쉬운 손쉬운 지표가 RSI 상대 강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샀는지 네. 너무 과하게 팔았는지 그래서 보통 70이 넘어가면 과매수 30 아래로 가면 과매도라고 얘기하는데 지난주 지난주 수요일 정도에 우리나라 그 RSI가 코스피 기준으로 83을 넘었었어요. 그러면 상당히 좀 과열 국면이죠. 한마디로 단기적으로 워낙 막 70을 넘어서 한참 위로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조정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는 좀 과하게 샀구나.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좀 왜냐면 한 5일, 7일 그리고 한 달간 엄청 올라서 한 달간 우리가 전 세계 1등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외국인들이 또 지속적으로 엄청 사들어왔고 거의 매일 한 1조씩 사오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그러니까 소위 이제 호흡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기간이 갈 거다 생각했는데 하필 그때 또 금요일 날 이 일이 터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부 가격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만 외국인들의 수급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에 이런 것을 강하게 만든 것은 외국인들이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코스피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금 갖고 있는 게 시가총액에서 32% 정도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근데 이것이 32%면 되게 많냐 적냐 그렇잖아요. 근데
가장 최근 한 5년 내에 가장 높았을 때가 2020년 1월이었는데 그때는 38%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엄청 샀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작년 여름만 해도 34인가 5였어요. 그러니까 훨씬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작년 여름까지라도 살 수 있는 룸이 되게 크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은 정말 싸고 그 싼 게 환골탈태될 수 있다라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한국이 좀 밀리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서 저는 크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방면으로 금융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본부 대표이신 송재경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